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 살면서 애틀란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모저모 들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애틀란타 메트로 스테이트 칼리지 수학을 맡고 계신 김규희 교수님께서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교수님을 여러 차례 저희가 정말 모시려고 마음을 먹다가 이제 오늘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김규희 교수님 하면 정말 많은 그 애틀란타 분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 또 김규희 교수님 그 명성이 애틀란타에는 많이 또 알려져서 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교수님 정말 한번 뵙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희 CBS에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해요.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명칭이 꽤 길어요. 네, 아까 길어요. 제가 약간 버벅거렸는데 애틀란타 메트로, 정확히 말하면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 맞죠? 네,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 줄여서 AMSC. AMSC. 네. 예.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생소하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서 약간 네네. 남부, 사우스 웨스트 지역이거든요. 애틀란타 네. 도시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가 지금 둘루스 지역이니까 네. 여기가 노스 이스트죠. 그렇죠. 애틀란타 도시를 볼 때는 저희는 이렇게 85 내려가서 사우스 웨스트예요. 그러면은 그 다운타운을 지나고 다운타운 지나서 한 2 더 내려가서 라이트 사이드 오른쪽으로 있어요. 그 근처에 그 터너필드 경기장. 예, 터너필드 다음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0.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미국에서 참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국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을까? 거기에서도 과목이 수학일까?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한 개씩 대답할게요. 먼저 어떻게 미국에서 교수가 됐느냐.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교수 하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도 할까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그 눈치를 대충 보니까 미국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걸 명목으로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대학원 하는 중간에까지 있다가 유학을 왔어요.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 유학을 와서 올 때는 이제 공부 다 끝나면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거 왔는데 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게 나한테 적합하겠다. 그리고 저는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럭저럭 살펴보니까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 생활하면 존경도 받고 생활도 안정되는 대신에 큰 챌린지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먼저 친정 오빠도 교수 생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네 그런 생각해서 여기 머무르기를 작정을 해갖고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이제 기회가 미국에서는 좀 더 주어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여기에서 도전을 한국 가면 하셨는. 편하긴 할 텐데 더 이상 학문의 길은 좀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근데 이 학문이라는 그 범주가요 다양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뭐 과학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성으로서는 사실 그 수의 개념은 여성보다는 좀 남성들이 좀 빠르고 보통 이제 수학 선생님 이러면 저희 그 학부 시절이나 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렇게 돌아봐도 수학 선생님의 여자 선생님은 여선생님은 별로 없었고 거의 수학 선생님 하면 남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제 생각에는 수학이 여자가 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좀 수학이란 과목이 이렇게 앉아서 하고 실험도 없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같이 소심한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아웃고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그래요? 과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들. 수학 선생님을 안 하는 모든 나머지 분들은 다 대범한 것 같고. 네. 저보다 뛰어난 것 같고, 대인관계도 네. 좋고, 이렇게 다른 기술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수학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건 뭐 겸손하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고, 듣는 분들이 공감할 분은 그 대목은 별로 없을 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이 네. 수학을 공부하면서 첫째는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는 거죠. 네, 네. 예, 교수님에게 맞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연히도 이렇게 어렸을 때 한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저희 네네, 시대에는 그렇죠. 5학년 정도쯤 됐을 때 갑자기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즐겁더라고요. 아, 네. 그때부터요? 네. 다른 거 그러니까 외우는 걸 일단 싫어하고 음, 그러니까 생각해서 풀어내면 마치 뭐 공짜로 내가 얻은 것 같고 느낌에 외우지 않았는데도 내 속에서 이렇게 누에가 고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풀어내는 것처럼. 네, 내 속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나오니까 그게 막 답이 맞고 남들은 오래 걸리는 거 나 빨리 하고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랬군요.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다가 보니까 막 마구잡이로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문제는 풀 게 없더라고요. 문제를 다 풀어 제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다가 오더를 했어요. 일본 수학 책을. 문제를? 네. 근데 제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특히 기하 문제를 아, 도형 문제. 그러니까 일본말을 모르니까 네. 제 아버지가 뭐 면적을 구하라, 둘레를 구하라, 각도를 그것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제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막 구하는 게 그게 그때 제목이 산수세계 9천 문제라는 9천 문제가 있는 책이었는데 그 1번부터 9,000번까지 몇 개월에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약간 숨이 막히려고 그러는데 1천 문제도 힘든데 9천 문제를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우리 중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약간 경쟁이 심한 중학교를 보내겠다. 그런 집에서는 몇몇 집에서는 그 산수세계 9천 문제라는 일본 책을 거의 다 뭐 많이 사람들이 접할 때. 애용했던 네. 걸로 기억이 돼요. 네, 옛날에 한때 뭐 제 때만 해도 그 네. 정석 이러면은 네. 예, 반드시 그거를 그렇죠. 예, 풀어야지만이 예. 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공식적인 예. 불문율 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발견한 게 저한테 이 길로 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또 열성으로 일본에까지 또 오더를 해서 네. 그 9천 문제나 되는 문제집들을 공수에다가 따님에게 네. 또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 답은 안 줘요. 9천 문제 다 풀 때까지 저는 해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풀었어요. 근데 풀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는 틀렸다 맞았다만 체크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 길도 안 알려주시고 네.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운 적이 없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 거기서 틀렸으면 그냥 네가 이 문제 틀렸다. 그러니까 X만 해주시지 이게 무슨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전혀 힌트를 안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 자꾸 틀리다 보니까 어떤 건 5번, 6번 X 마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것 같아요. 푸는 방법. 야, 답이 뭐 그 당시에 한 보통 4개 정도는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1, 2, 3, 4라든지 뭐 가불병정 해가지고 나오면 뭐 이게 뭐 이론적으로 그 네. 미국에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트루 앤 폴스지만 네. 넷 중에 분명한 답을 찾기 전에는 이게 그리고 풀어진 이 게 아닌데. 책은 멀티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풀어서 답이 5다, 뭐 답이 0다 이렇게 내야 됐던 문제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면서 또 본인이 네. 대충 이렇게 풀 때에 뭐 정답은 모르지만 네. 풀면서 본인이 아 이건 맞았을 거야 라는 확신이라든지 아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이제 풀면서 느끼셨어요? 풀면서 맞았다고 생각하고 자신하고 풀었는데 이제 틀릴 엄마가 경우. 채점해 줬을 때 틀렸다 그러면
아, 이 방법이 왜 틀렸는지 또 제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쁜 길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걸 익혔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그 지도를 좀 할 때 네. 뭐 이렇게 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들이 조금 심플해졌어요. 맞았다 틀렸다 이제 OX만 딱 해서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그런 수학 문제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즐겨하고 또 풀면서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어떤 그 아이들의 그 인지도는 네. 문과 쪽이라고도 하고 네. 어떤 또 아이들은 일찍이 이제 교수님 같이 이과 쪽이다라고 네. 하면서 막 네. 이렇게 빨리 발견하면은 그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적성대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교수님이 그러면 미국에 와서도 그 수학을 계속해서 전공하셨나요? 저는 전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진로를 정할 때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수학은 좋아하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할 거지만 혹시 다른 과목을 해보면 나한테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수학, 물리, 화학, 건축학, 철학, 미학 이렇게 쭉 나가서 요거 다음에 요거 하면 좋겠지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수학에만 해도 그 세월을 네. 다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수학 다음에 만약 만약에 제가 조금 뛰어났으면 예. 그러면 이것저것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냥 수학 안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안에도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다 하는데 또 오래 걸렸어요. 오늘 이제 아까 어렸을 때 수학 문제 일본에서 이제 공수해 왔다고 네. 부천 문제 네. 그러셨는데 어제 기사인가 뭐 보니까요 그 나온 그 노벨 물리학상에 네. 네. 노벨상에 아주 그냥 이제 거의 확신을 하는 네. 일본 그 화학 분야에 네. 그 유력한 분이 이제 일본 분으로 됐는데 네. 그 힉스 분자라고 네. 보통 이제 그게 네. 정말 신의 분자다 보통 네. 사람들이 더 요즘에 이상은 굉장히 파퓰러한 건데 그렇죠. 그게 아톰 안에서 예 그 원자 안에서 막 전자, 양자, 중성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자른 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을 거다라는 거는 가상을 존재는 했죠. 다 가상은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어떤 기계를 쓴다든가 뭐 계산을 한다든가. 예, 그래서 찾아내는 건데 그거는 지금 그 물리 현재의 입자 물리하는 모든 사람의 초관심사였죠. 그렇죠. 힉스라는 게.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침내 정말 발견해내고 네. 이제 발표를 해서 네. 세계가 이제 또 한 번 네. 인간의 정말 그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거는 0.000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네. 보이지 않는 네. 그 참 네. 지대하시고 정말 네. 원대하신 우리 그 정말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작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미물이다, 먼지 같다라는 생각 될 때가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걸 갖고 그 또 스티븐 호킹은 100불을 걸고 네. 힉스 분자라는 것은 하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아, 예, 스티븐 그러셨어요? 호킹까지 예, 그게 예. 그거를 실제 찾아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100불을 스티븐 걸었는데. 호킹으로 말하면 그분은 이렇게 소립자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우주의 우주로. 바깥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현미경 쪽이 있고 망원경 쪽이 있는데 그분의 물리학은 우주 물리학이었고 지금 천체 힉스를 쪽이죠.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소립자 물리학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분야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이 발견해낸 뭐 더 이상은 뭐 나눌 수 없는 양자까지만 이제 네.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서 정말 힉스 분자를 네. 어쨌든 뭐 하여튼 그건 네. 또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네. 수학이 아니고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돼서 네. 수학이 전공이 아니고 그 다음 기회가 된다면 뭐 화학이다 뭐 뭐다 해서 네. 미학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쭉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학, 철학 이렇게 거기까지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미술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좀 더 무용이 하고 싶다는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죠? 그때는 사춘기적인 어떤 특별한 이렇게 두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두뇌가 한쪽으로만 쏠리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하나를 많이 하면 다른 것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지적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게 아닐까? 지금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역시 쓰시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그 교육 파트에서 쓰시는 용어를 많이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것은 네. 지금 그 출석하시는 주립대죠, 말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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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가 다운타운.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 때문에 다운타운 하면 아주 액티베이트하고 뭐 좀 어떤 그런 걸로 여기지만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보면 그쪽 좀 위험한데 라고 이민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몇 년간이나 그러면 그 교직생활? 학교가 옛날에는 그 지역에 지금 메트로폴리탄 파크웨이라고 불려요. 네. 그럼 맵을 보면 이 미국 전체 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저희 학교가 놓인 위치가 미국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원나잇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22년 전에. 그런데 그 학교에서 22년간 계신 거예요? 22년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는 길에 하이웨이가 딱 지나가면 일단 로컬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 지역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쭉 돌아서 저희 학교로 가게 되는 건데 저희 학교가 가장 비밀스러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제가 22년 전에 학교에 교수가 돼서 갔을 때 학교 주변의 모든 그 영업들이 되게 나이트클럽 아니면은 이렇게 뭐 쇼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저녁 나절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로스티튜트라 그랬죠? 그 거리에 몸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22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또 그 모습이 바뀌었나요? 많이 근데 현저하게? 그게 언제 많이 이렇게 깨끗이 청소가 됐냐 하면 96 센테니어 올림픽 때. 네. 제가 올림픽 때 이제 그 엔보이를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몇 분들과 같이 올림픽 엔보이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올림픽 타운에서 이제 머물면서 한국 선수단을 도와주는 그 엔보이를 5명이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총장께서 저를 추천을 하셨어요. 네가 어차피 코리안이니까 한국 이 지역에 선수들이 오면 너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안전하게 잘 데리고 다닐 거다. 그리고 이제 하라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올림픽 때에도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선수단이 못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선수단이 왔을 때 이렇게 아틀란타가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데 거기 왜냐하면 약을 많이 하니까. 예.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약으로 이렇게 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못 지나가게 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선수단들도 그 근처에는 못 와봤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올림픽 하면서 이제 정리가 조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그 뒤로 22년 있는 동안에 한 5년, 10년마다 거기가 이렇게 그 학교 근처가 이렇게 다 깨끗이 치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안전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그 수준이라 그럴까? 이게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2년 전에 갔을 때, 이제 대학교다 해서 갔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대학교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던가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막연하게, 야, 나 정말 퀸이다, 퀸. 나 너무 똑똑해. 애들 공부 가르치고 나오면서 맨날 드는 생각이, 야, 나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천재다. 저를 애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했어요. 아이들이 손들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너무 겸손한 내용들이었어요. 네, 너무 겸손한 내용이라서 저럴 수 있나 제가 더 배운 게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얻은 거는 저는 이제 원래부터 저가 자체가 수학에 오리엔트 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네네. 쏠려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그 커리큘럼 있죠. 수학에 대한 어떻게 두뇌가 수학을 발달할 수 있는가를 저한테는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발달된 것까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과정이 됐어요. 그 학교에서. 네. 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갖고 최근에 2년 전부터 그 주에서 너네 학교도 수학과를 제일 높은 코र्스까지 4년제 조지아텍만큼 과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커리큘럼을 맡아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가장 높은 그 단위가? 현재는 4년까지예요. 대학교 4년까지. 다른 평범한 대학과 똑같이. 근데 이 학교는 마술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들어온 애들은 굉장히 약한 애들인데 나갈 때는 다른 애들 4학년, 다른 학교 매스 메이저 4학년이랑 똑같이 해서 나가게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티칭해야 되니까 제가 22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요. 네. 내가 뭘 공부해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거를 어떤 식으로 얘네들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1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러니까 드라이브하고 학교 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걸 어떻게 풀이해서 얘네가 클래스룸을 떠날 때는 딴 애들이랑 똑같이 언더스탠드 한다고 할 수 있게끔 만들까. 그러니까 왜 들어올 때는 저희는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SAT도 안 보고 그냥 아무나 오픈된 거예요. 근데 네. 나갈 때는 오픈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갇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어쨌든 근데 그 학교에서 22년 동안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네. 그 참 뭐 미국에서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셨으니까 네. 누구보다도 한국의 수학이라든지 미국의 수학. 근데 그게 너무 달라갖고 저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제가 제 멋대로 한국에서 배운 공부해온 스타일대로 해서 잘 할 수 있었는데 딱 교수가 되고 나니까 커리큘럼에 대해서 애들을 어드바이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들어, 2학년 때 뭐 들어, 그리고 이렇게 그 에어리아가 달라요, 한국이랑. 이거 이렇게 어드바이징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학교에 미국 대학에 1학년 들어왔다 생각하고 캐럴러그 있죠, 학교 그 전체 요강. 네. 그 책을 혼자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이라면 첫 학기에 뭘 듣고, 두 번 학기에 뭘 듣고, 세 번째 학기에 뭘 듣고, 그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 메이저가 뭘 할 때는 뭐가 리ኳ어먼트고, 그걸 몇 년 동안에 막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 언더 여기서 안 했다 그러면 깜짝 놀래, 학생들이요. 진짜 그렇겠어요. 언더 한 다른 교수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몰랐던 사람이 뭘 알고자 하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커리큘럼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완전 달라요. 대학교의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대학을 간다. 그럼 대학에 오는 애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육은 대체로 일률적이에요. 그렇죠. 네. 앞에다가 천편을 붙이면 천편일률적이죠. 네, 그러니까 좀 일률적이라서 그 집단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모여 있어요. 평균치가 비슷비슷해. 고놈이에요. 한국 애들은 진짜로.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이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제로에서 100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할 때 미국 수학이 한국 수학보다 훨씬 쉽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정말 코끼리의 네. 다리만 한번 만져보고 미국 전체를. 미국 수학은 아주 얕은 것서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이게 아주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 색깔로 따지면 쫙 이렇게 있는 게 미국 수학이고 한국 수학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보라색 정도, 그러니까 명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니까 명도군은 명도군대로, 채도군은 채도군대로 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이랑 일단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수학이 그냥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하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수학은 걸러지는 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 됐어. 이밸리에이션, 어세스먼트라 하죠. 평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서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좀 험해요. 한국보다. 과정이 많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애틀랜타 사람들 그 참 여성으로서 뭐 성의 구분을 떠나서 어쨌든 애틀랜타의 대학교에서 이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규희 교수님 모시고 지금 대담 이렇게 애틀랜타 사람들 톡쇼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하고 내내 이야기하는 동안 어떤 게 느껴지냐면 수학 이러면 보통 문제를 푼다라고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데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하니까 수학하고 노는 기분이에요. 수학하고 친구가 돼서 저가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왜 수학을 싫어하게 됐을까?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제가 모르는데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뭐 심하게 꾸지람을 했다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그랬다든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어떤 시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특히 가리키는 사람의 책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는 길에 오늘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드라이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언더스탠드 할까? 이걸로 해서 보여줄까? 심지어 저는 아주 어려운 수학도 종이를 막 잘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공작식으로 가리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재밌다. 그리고 못하는 거 나는 너보다 더 못했다. 근데 문제는 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내 브레인에 시간을 많이 줘라.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독서 100편 의자현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100번을 읽으면 자연히 의미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수학도 똑같아요. 막 읽고 풀다 보면 얘네들이 살아서 저한테 이게 답이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오버나잇에 이 문제가 탁 풀리는 사람 없다. 제가 어려운 문제는 얘기해요. 나 이거 사실은 사흘 밤을 꼬박 새고 나는 풀었는데 너네는 아마 3시간이면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제 경험도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그 수학이라는 자체가 너무 선입견을 갖지 않고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진짜 양병 10년에 용병 1년이랬다고 우리 이제 그 과정을 짧게 푸는 것도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심리적인 이런 거에서 이 타임 안에 내가 이걸 못 풀면 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낙오가 아니냐. 나는 적성에 안 맞아서,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하고는 뭐 체질이 안 맞아서라고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습득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습득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마다의 동기부여를 충분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규희 교수님에게 붙여진 정말 이 수학 박사의 별명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그 한국 부모들은 이민 오는 그 대부분의 사실 뭐 우리끼리 다 아는 얘기지만 가장 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들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한국 이런 쪽의 그 오리엔탈 쪽 이런 나라들의 부모들이 그 우리 자녀는 항상 그 좀 특별한 거 그러니까 뭐 의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독특한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막 갖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나라의 그 언어 교육은 1순위잖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국어, 미국으로 말하면 뭐 영어인데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 예. 국장님께서 언어를 말씀하시니까 네네.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해서 읽어서 understanding, 이해력이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을 볼 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도 잘해요. 네. 이게 불갑을 뗄 수 없는 관계네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잘 밑바탕이 돼 있어야지 수학을 수학도. 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 언어의 이해력보다는 컴퓨터 세대잖아요. 네. 거기에서 금방 답이 나오고 네. 거기에서 금방 얻어지는 어떤 결과 때문에 네. 깊이 사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안다는 거는 6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있고, 그냥 조금 더 가서 이해를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가서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쭉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걸 보면 자기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6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3가지 스킵했거든요. 네. 받아 적는 시청자 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네. 단어를 하나 드릴게요. 네. B-L-O-O-M. B-L-O. 이라는 거를 블럼. 블룸스 텍사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구글에서 치세요. 그러면 자, 이거 엄청난 팁인데요.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보시는 분들마다 네. 보시는 학부형님들마다 블룸스 그 블룸스 텍사너미 그래갖고 텍사너미? 교육학이나 아하. 네, 교육학이나 뭐 이 철학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걸 하는 사람들은 한 100년 전부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SAT라든가 또 AP 같은 건 가서 채점하고 이제 시험에 관한 걸 많이 다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22년 동안 어떻게 버텼느냐 물어보신다면 저 시험 문제 내는 걸로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 예를 들어서 통계학이다, 뭐 컬리지 알지브라다, K클래스다, 그 디파트멘털 이그잼이 있어, 커먼 이그잼. 네. 그 이그잼은 다 제가 만들었어요. 22년 동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 시험 보는 애들의 상태를 내가 미리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그 블룸스 텍소노미에 해당하는 쉬운 것부터 문제를 내야 돼요. 기초 단계부터. 기초 단계부터. 이거를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F학점이랑 A학점이랑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끝으로 올라갈수록 애들이 못 푸는 문제를 조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소노미를 이용해서 문제를 분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네. 시험 문제를 내려면은 그 상대방 학생들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학생들을 조정하고 갖고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내면 아무도 못 풀 거고, 요거 내면 50% 풀 거고, 요거 내면은 100% 다 풀 거고, 이런 상상력을 갖고 풀어야 되니까 가리키는 것도 고달픈데 문제 내는 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문제 내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가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제가 교정을 지나가고 있으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애들이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내가 F가 나오고 못 푼 건 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참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그렇지만 학생들 간에는 악명 높은 교수님으로도 불릴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정말 교수님 같은 그런 또 옛날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나에게 누구보다도 이 수학을 잘 끌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 아주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분명할 것 같은데. 양극화 현상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있죠. 한 번은 학교에서 바퀴가 이렇게 칼로 찢어져서 이렇게 바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의대 가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의대를 가려면 A나 B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 학생이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에 그냥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으로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이렇게 네. 자기의 결심을 표현한 걸까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네. 그 집에 다 오니까 이제 완전히 플랫 돼서 오는 길에 그런데 여러 번 저를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근데 저는 그냥 내 할 도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안 돼. 학점 못 올려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확하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를 헤이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저 사람은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랬겠죠. 돼서 그게 오히려 저를 오랫동안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뭐 표현은 뭐 22년간의 그 미국 대학 교수로서의 수학 교수로서의 그 오랜 장기간 네. 버티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 교수님 속에 누구보다도 본인이 어려서부터의 그런 수학을 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졌던 그런 심성과 또 본인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갖는 그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자기가 그 학생이 돼서 마음을 이렇게 가져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눈높이 교육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렇죠. 소위. 예. 눈높이 교육이죠, 그런 게.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뭐를 이해한다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보고 이해하지 않는데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 흡수되는 그런 내용들도 수학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특별한 공식이 나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니네 노트에다가 이거 20번씩 써, 당장. 그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쓰는 것 같이 20번을 써요. 그 공식을 리피트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학 공식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머리에 탁 들어오는 게 아니다. 네 몸의 세포 속에 공식이 박혀야 된다. 근데 네가 자꾸 20번씩 쓰다 보면 이 right arm의 머슬이 그거를 받아들인다. 드디어 이제. 예, 드디어.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제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하는데 어떤 거는 전달이 안 된다고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실제로. 그럼 그런 거는 제가 처음에는 억지를 쓰죠. 아이들한테 20번씩 써라. 그리고 쓴 거를 또 다 봐요. 거기서 기호 하나라도 다르게 썼나 다 반에 돌아다니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문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한 30-40명 되잖아요. 교실 문 앞에 제가 서 있어요. 문에 들어올 때 전번에 배운 공식이 꽤 긴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내 눈앞에서 네가 차라락 네 눈앞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리사이트를 하면 들어오고 못하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 전 시간에. 그러면 애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클래스 시작하기 5분 전에 클래스룸 앞에 쫙 서 있어요.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다른 교수들을 알아요. 제가 또 저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한 사람씩 이름을 딱 이름표 들고 공식 해봐. 그럼 차차차차 패스 해봐. 지난 시간에 빠졌는데요. 나가서 외우고 와. 그렇게 한 10분쯤 후에 다 외웠는데요. 해봐. 이렇게 이제 걸러내서 수업을 들어오게 하는데 소위 제가 그걸 어드미션 티켓이라 그래요. 니네가 극장에 가서 쇼를 봐도 어드미션 티켓을 받는데 하물며. 내가 30-40년 동안 연구한 걸 너네 앞에서 푸는데 니네가 티켓 없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하니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나중에 이제 학점 받고 나갈 때는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교수님의 정말 어찌 보면은 그 한국식 네, 우리가 이제 티칭 방법이 상당히 그 어떤 때는 애들이 Are you from North Korea?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사우스는 아니고 네 어쨌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이 힘들고 하는 그 프로세싱 하는 과정들이 좀 아유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빨리 어떻게 패스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기호 하나 부호 하나에도 체크업을 딱딱 하는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저는 힘들어하지만 그 수업의 일지를 늦게 온 누가 늦게 왔다 누가 일찍 갔다 누가 어떻게 했다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누가 공부 시간에 떠들었다 보여줘야 아이들한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맨 처음에는 어떤 또라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뭐 표현한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설적이 돼갖고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나중에 졸업하면 뭐가 이렇게 다른 학교 가도 서바이브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3, 4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떤 애는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우리 엄마 대학생이었을 때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이런 애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22년이라는 세월이 네, 그 동안에 예. 그랬겠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로케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학생들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상당히 여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좀 등치가 막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학생들의 그 학생들이 그룹이 이렇게 제 오피스가 문이 열려 있으면 다른 오피스랑 쭉 나란히 있는데 제 오피스 열려 있으면 이쪽으로 안 지나가요.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요. 왜죠? 무서워서. 야, 너 일로 좀 와봐. 뭐 알아? 뭐 이럴까 봐. 무서워서. 그리고 이렇게 뭐 질문하러 오피스에 와라 그러면 이렇게 큰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면 다리를 덜덜덜덜 너 떨고 있니? 뭐 이거예요? 너 지금 떨고 있니? 오, 네. 진짜. 네. 그런 속에서 정말 22년을 또 교수님께서 네. 참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어떠한 농사보다도 이 네. 사람 농사라는 것만큼 보람 있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힘도 들지만. 근데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교사는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했으니까. 이게 저한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클래스를 맡다 보면 이 클래스 애들한테 처음부터 니네는 못할 거야. 말썽꾸러기 많아. 그러면 정말로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어떤 클래스는 잘해보자. 니네 다 할 수 있어. 그 선생님 자체가 얘네 생각보다 똑똑하네 라는 생각을 학기 초부터 딱 갖고 하다 보면 많은 좋은 결과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먼저 네. 네가 애들을 리스펙트 해야 애들이 너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얻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그 참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신 그 조사 하나 네.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네. 너도 할 수 있어. 네. 뭐 너는 못해. 는 그 조사 하나 차인데 너는 할 수 있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표현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참, 그 수업을 가리키거나 한 학기를 끌고 나가는 거는 일종의 지휘관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딱 첫 번 시간에 들어오면 실러버스 딱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말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클래스는 내 거다. 니네가 일단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나를 따라야 된다. 사령관이시네요. 사령관. 룰이 있다. 딱 5개가 있는데 슬랜트하고 딱 줘요. SLANT 하고 줘요. 그럼 S는 뭐냐면 니네는 이 클래스에 들어온 이상은 똑바로 앉아야 된다. 미국 애들 막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 편하게 보통 네, 생각하는데 표정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슬랜트. 자세가 sit up. 똑바로 앉고 두 번째 L, listen. 나만 들어야 된다. 옆에 있는 애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일단 들었으면. 그 다음에 A, 니네가 listen 했으면 question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듣고 있으면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question 일어나면 솔직하게 ask 해라. 예. 그 다음에 N, ask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답을 해줄 건데 답을 했으면 알아들은 T를 내라. nod your head, 그 N이에요. 중요한 표현이네요. T, trace, 나를 따라라. 내가 일로 가면 너도 일로 가야 되고 그 눈이 나한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래스에 딱 들어가면 일단 앞에 3자리, 4자리를 다 모아요. 애들을. 앞에 로우에 클래스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학생 한 3, 40명이니까 빽빽 해도 다 모아요. 안쪽으로, 앞쪽으로.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 니네 벌써 F야. 그래, 먼저. 그러면 어떻게 막 먼저들 막 싸갖고 내려와. 그래요. 그래서 초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셋업을 해요. 클래스를.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성경 말씀 들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네.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 자리는 네. 은자리 뭐 네. 그다음 브론즈 네. 뭐 이렇게 하듯이
꼭 진짜 맞는 그게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들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 얻는다. 네, 그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적은 정말 들음에서 나겠네요. 아, 교수님께서 그러면 지금껏 그 학생들, 후학들을 이렇게 양성하면서 큰 보람과 정말 어떤 때는 또 회의도 약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질문 좀 하고 근데 싶은데.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나한테 회의지 그 위에서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아이를 갖다가 이 레벨에 너가 여기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수학이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가 다가 아니고 사람이 산다는 게 다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특별하니까. 예.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공부의 눈으로 수학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내가 마치 권력자인 양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실망한다면 그것부터가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이렇게 놔줘요. 제 판단대로 하고 싶어도 놔줘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오늘 참 그 귀한 분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오셔서요. 우리 김규희 교수님 모시고 애틀랜타 사람들 진행을 하는 내내 가운데 또 여러분들도 동시에 똑같이 많은 감동 속에서 이 방송 시청하셨으리라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함께 이민 네. 생활을 하는 네. 정말 우리의 본국을 두고 네. 이 미국 땅을 제2의 또 조국으로 네. 안고 사는 우리 이민자들 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자녀를 둬서 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둬서 갖고 계신 그런 부모님들에게 정말 교육자로서 네. 한마디 이렇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자로서 한마디 전해주고 싶은 거 있다면 애들이랑 하는 시간을 같이 있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일을 미루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단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저 바로 집에 저 우리 애 보러 가야겠어요. 네, 오늘 참 특별하고 또 좋은 만남. 우리 제가 명칭이 좀 길어서 애틀랜타 메트로 스테이트 칼리지. 네. 예, 애틀랜타 메트로 스테이트 칼리지 그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규희 교수님과 함께한 정말 이 아름다운 애틀랜타 사람들 시간이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또 오늘 많이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참교육이라는 게 정말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거든요. 진정한 교육자, 그 교육자는 내가 가르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가르치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상호 간의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정말 애틀랜타에 함께 사는 우리네의 이야기 가운데 김규희 교수님 모시고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풍성하게 그리고 즐겁게 들어보고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